저는 그녀가 침착해지길 바랐고 그녀가 더 나아지길 바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상해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도 알다시피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열었을 때 방향을 바꿨어요.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아들이 어리고 빨랐던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할까요? 노인이 갑자기 죽었을 때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몸무게가 겨우 70파운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숫자 하나 말씀드리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부검 당시와 다음 날 그녀의 몸무게는 70파운드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의 키는 65인치이고 BMI가 그 수준에 도달해서 다른 의사가 말하길 저도 그녀가 그랬다는 걸 알아요.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이 멈추게 되며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와 탈수가 찾아오죠. 우리는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선생님이요. 이제 그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데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로앤크라임의 이너사이드 더 크라임, 진행은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체중을 감량했는지 모두에게 맥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주치의는 마지막 진료 때 그녀의 몸무게를 약 130파운드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피해자가 17살 이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911 신고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911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방금 딸을 소매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녀는 침대에 있어요. 그녀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이제 도움을 못 받는다고요? 네. 알겠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지금 바로 도움을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저는 유닛이에요. 가게가 건물 중앙에 있나요? 오케이. 좋아요. 나이는요? 23? 알겠어요. 지금 도움을 보내는 중이에요. 네, 그녀는 깨어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녀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에요. 너무 차가워요. 알겠어요, 브로. 제가 두 번째예요. 지금 도움 보내려 해요. 이런 질문들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그녀가 더는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어젯밤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녀가 아팠던 적이 있나요? 그녀가 그냥 조금 피곤해서 지난 며칠 동안 식욕이 없었던 건가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항상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리시 플래거스에게 여기 상황을 알려주세요. 집에 다른 사람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문제 해결 시 모든 것은 그대로 두세요. 추가로 도와드릴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가 지켜봐 드릴까요? 아니에요,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 도착하면 어느 문으로 가야 하나요? 정문으로 오세요. 지금 제 정신이 영화 속에 있어요. 그 전화는 2023년 1월 4일에 왔어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워키쇼 카운티 형사들은 전화 건 사람이 에이미 라스코위츠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에이미의 딸 23세 코라 라스코위츠가 소생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에이미의 딸 23세 코라 라스코위츠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안관들은 콘도 2층 침실에서 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에이미와 코라만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미가 코라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돌봄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코라는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안관들은 코라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란 듯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마르고 눈과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딸을 돌봐야 해 당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안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형사들에게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했고 이는 제게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미는 보안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에이미의 딸은 코로나 이후 집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에이미가 2023년 1월 9일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즉, 그녀는 집 안에만 있었고 3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딸이 건강 문제나 약 복용 없이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었다고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코라는 매우 야윈 채로 발견됐습니다. 에이미는 딸이 간식을 먹었지만 식단을 조절하지 못해 음식을 다 먹으라고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코라가 숨지기 전날 에이미는 딸을 위해 집에서 직접 야채 수프를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딸을 재우고 다음 날 아침 딸이 숨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사나 사고였을 수도 있을까요? 코라가 사망한 몇 주 뒤 에이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됐습니다. 코라의 일상은 어땠나요? 그리고 그건 아마 코라가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겠지만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하루는 어땠나요? 코라는 전일제로 학교에 다녔나요? 친구도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코라는 사람들을 알긴 했어요. 하지만 친구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라는 특수반 친구들은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녀는 그들과 함께 놀 수 있었어요. 키틀라가 할 수 있는 만큼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많은 걸 같이 하지만 실제로 함께 있진 않아요. 그냥 그룹으로 행동해요. 네, 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렵고 만약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모두가 각자 다른 수준에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알다시피 모두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누가 연주하고 누가 그녀를 지켜보는지 알잖아요? 모든 게 그녀에겐 너무 벅찼어요. 기분은 항상 좋았어요. 항상 그랬죠. 학교에 가고 집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그냥 알다시피 모든 게 너무 벅찼어요. 정말 모든 게 그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랬나요? 그녀는 학교에 전일제로 다녔나요? 네. 파트타임, 풀타임? 풀타임. 그녀가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나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녀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거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소풍 같은 걸 했어요. 네네. 하지만 코라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알잖아요. 어딘가를 떠날 때쯤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은 대담하게 나가 시끄럽고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코라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걸 감당하려 했어요. 그녀는 떠나기도 했고 뭔가를 하기도 했죠. 미안하지만 코라는 18살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리고 나서 18세부터 21세까지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코라는 거의 21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학교에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코라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이 18세부터 21세까지 프로그램을 끝내게 하려고 여러 번 집에 오셨어요. 알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제가 해야 하나요? 코라는 마지막으로 학교에 언제 갔나요? 바로 팬데믹 전 1월쯤이었고 3월에는 모두 학교에 안 갔으니까 맞아요. 그때였어요. 팬데믹 이후 완전히 끝이었어요. 그때 눈도 왔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녀는 마스크 쓰는 게 두려워 집에만 있으려 했어요. 그리고 TV에서 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아주 크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증폭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요. 네, 그래요. 힘들어요. 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커요. 그녀는 일상생활 거의 매 시간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나요? 그녀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의사와 얘기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그 얘기 했었나요? 그녀는 그 학교에도 행동적, 신체적 단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코라에게 그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전환점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을 때부터 모든 게 내리막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녀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드라이브도 가고 우리 모두 함께 나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결혼식에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차를 탔어요. 그녀는 TV에서 그런 모습을 봤죠. 그게 그냥 그랬어요. 그래. 왜냐하면 그런 것 같으니까. 알지? 1월에 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그녀의 마음가짐이랄까? 알지? 그녀가 그러니까 너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어? 아니. 아니면 사라조차도 아니. 그녀는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원하지 않았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학교 안 갈 거야. 학교만이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는 자신이 아닌 듯했다. 그래, 맞아. 그녀가 학교 안 갈 때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어. 내 목표는 항상 그녀를 진정시키는 거였어.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내 목표였어. 항상 그랬어. 알겠어, 좋아. 학교에 안 가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녀가 좋아하는 친척이 있었어? 사촌,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다친 적도 있었어? 그때쯤에 우리도 있었지? 내 시동생, 시누이, 남편의 누나가 있었고 그녀는 매주 우리 집에 왔다. 알겠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작과 함께 그녀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자신도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매주 왔어요. 제 말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땠나요? 왜 가족들이 오는 것에 대한 불안은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평범했고 두려워했어요. 코로나 감염을 걱정했나요? 아마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방문객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언니든 좋아하는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거군요. 마지막에 그들이 왔을 때 그녀가 저를 곤란하게 해서 나 간다고 했잖아. 알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였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녀 사람이었나요? 네. 당신이 그녀가 끝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군요. 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그냥 참았던 적도 있었겠지만 그게 진짜 그녀예요. 그거 정말 바쁜 삶이네요. 그게 힘든 인생이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르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냥 상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여러분을 처음 뵙는 거라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힘드셨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에 대해 메모를 하나 했는데 코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코라 식사 챙겨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코라가 어린아이처럼 만지면 안 되는 것들에 손을 댄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지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요. 한 번은 코라가 가위로 자기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머리카락 전부요?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 잘랐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그렇게 많이 베인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지 않았죠. 와. 선생님, 이 사무실에 계신 조 토마스가 이걸 봤어요. 선생님이 그녀를 데리고 가서 남은 머리카락도 다 밀어주려고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녀가 암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벽에 뭔가를 그리거나 항상 주의해야 할 행동을 했어요. 정말 조심해야 했죠. 청소용품을 잠글 필요 없었어요. 제 아이들이 작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지저분한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를 꺼내서 뭔가를 하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걱정 안 했어요. 그녀가 청소용품을 먹을까봐. 저는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건드렸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를 돌봤나요? 예를 들어 샤워나 목욕을 스스로 했나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항상 그녀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힘든 일이었죠. 네. 육체적인 힘든 건 아니었고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알겠어. 그래라고 해야 했잖아. 그게 거의 매일 있었나요? 목욕 때문에요? 노력했지만 머리 감는 건 늘 그랬어요. 가끔은 그녀를 욕조에 넣을 수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불안해했어요. 머리를 감기려고만 해도. 그래서 가끔은 그냥 머리만 바라봤고 또 어떤 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네? 그녀의 하루에 따라 달라졌어요. 하지만 목욕은 매일 했어요. 머리는 감을 수 있을 때마다 감았어요. 그녀는 다운핏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스스로 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제 말은 어느 정도는? 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녀는 절대 옷도 안 입었을 거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목욕을 해야 하거나 옷이 필요하거나 점심이 필요하면 전부 저를 통해야 했던 것 같네요. 네. 코라 부검이 더 밝혀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보안관이 코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부검이는 그녀가 매우 말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라의 엉덩이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갈비뼈와 흉골이 피부 아래로 보였어요. 코라의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형사들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시관은 코라 피부에 턱어 현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이는 피부를 꼬집었을 때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것으로 코라가 극심한 탈수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코라는 몸무게 70파운드였고 법원 문서에는 BMI가 11.5로 기록됐어요. 185 이하는 저체중으로 간주돼요. 코라를 보면 체중이 줄고 제대로 먹지 않은 게 보이시나요? 6월에 네가 추정한 몸무게가 110파운드였던 거 맞지? 알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저에겐 큰 경고였어요.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보며 알겠어 라고 생각했죠.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집에 있었고 음식도 있었어요. 가끔 그녀가 숨을 때 저는 노력하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해요. 제가 말했죠.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제 기억엔 부엌이었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스 마운틴 생수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알죠. 집에 음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다는 걸 알아요. 맞죠? 아이스 마운틴을 큰 걸로 사잖아요. 갤런이나 파인트 같은 걸로요. 그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많이 먹지 않았어요. 물이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상해 보이면 항상 작은 물병을 주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해요. 그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병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계속 그녀에게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그녀에게 뭐라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시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녀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당신이 먼저 했군요. 네? 그녀는 원하지 않아서 스스로 부엌에 가서 물을 컵에 따라 마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먹었어요. 음식이나 음료 같은 치료는 없었고 예전에는 그냥 귀엽다 이런 식이었어요. 문장에서처럼 그녀에게 음식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요. 그녀는 평생 보상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그런 걸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브라운 박사님을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그 분야 전문가세요. 그분들이 음식에 대해 조언이나 전략을 준 적 있나요? 네. 혹시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이 제시한 전략들은 무엇이었나요? 그 애가 밥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네. 우선 저는 모든 걸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비타민이 항상 중요했어요. 그 애가 식사로 영양을 못 챙겨서 제가 비타민을 챙겨줬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애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대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가 더 들어가 있거나 더 알차게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네. 어떤 종류의 비타민을 그녀에게 주고 있었나요? 커크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제 말은? A, B, C, G. 멀티가 있어요. 제가 멀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은 슈퍼 뉴테라예요. 알죠? 그리고 저는 추가로 마그네슘이랑 아연, 칼슘도 보충해요. 저도 추가로 따로 챙겨 먹어요. 그래서 그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음식으로 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줬어요. 비타민은 잘 챙겨 먹었나요? 저는 비타민을 전부 물에 섞어서 줬어요. 알약이나 글루텐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냥 다 섞어서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줘도 잘 먹었나요? 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여서 그런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코라의 행동이 속박처럼 느껴졌나요? 아니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해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선택지가 있었던 건 알아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었죠. 그건 알아요. 할 수 있었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고등학생 때조차도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곳들을 보여주곤 했어요. 아니, 엄마 집에 있어. 내가 말했잖아. 일하러 갔어. 아니, 집에 있어. 그런데 그녀는 그냥
그건 부모님을 돌보는 것과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네, 힘들었지만 제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른 데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고요. 맞죠? 저는 모두와 같지 않아요. 제가 말하려던 건 우리는 모두 그냥 텍사스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콜레드가 말했죠. 우리는 그냥 매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소심해서 감정을 잘 몰라 미안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당신이 매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경 써요. 그녀의 평생을 위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제 결정이 옳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인정해요. 그녀를 데려왔어야 했지만 더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항상 그녀를 진정시키는 거였어요. 그녀를 흥분시키거나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죠. 이해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신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밥만 먹여도 큰일이었죠. 맞죠?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부검은 다음 날에 진행됐어요. 그녀의 몸무게는 70파운드였고 키는 65인치였습니다. BMI는 그 수준에 해당하는데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요. 이런 상태에서는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고 몸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굶어 죽는 것이고 영양실조와 탈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숫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녀가 음식을 끊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녀 목욕시킬 때 뭔가 눈치채신 게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부검에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그녀의 엉덩이 뼈와 갈비뼈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집이 아니라 골반과 꼬리뼈였어요. 제 말은 그게 보여서 여러분도 알았으면 해요. 자극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녀보다 더 말라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맞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알 수 있죠. 저는 지금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때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더 많이 먹었을 때는 배가 더 부풀어 보여서 그렇게 마르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며칠은 그녀 몫이 아니라 먹지 않아 배도 더 이상 부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복부팩만이 항상 그녀를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더 커 보였던 거죠. 네, 아무래도 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다시피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110파운드와 70파운드는 차이가 있죠. 아마 입력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목욕할 때는 네가 그녀를 지켜보잖아. 그리고 그녀는 점점 야위고 있었어. 그녀는 점점 더 야위고 있었어. 그게 보였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보이는 거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래.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알잖아.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난 상관없어. 네가 안 가도 돼. 우리는 갈 거야. 알지? 만약 네가 진정제가 필요하거나 부드러운 구속구로 의자에 묶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알잖아. 위관 영양 같은 걸 해야 한다면 그냥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알아. 상황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왜냐하면 알잖아. 장 건강이나 네가 프로바이오틱스로 하던 것들 그런 건 꼭 해야 해. 시간이 걸려. 그냥 음식을 아무나에게 막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데 나는 거의 항상 그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그녀가 더 나빠지는 거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럴 수도 있었지. 예를 들어 갑상선 문제처럼 그녀의 몸이 음식이나 물을 거부하는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말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의사들이 알아내야 할 일이지만 콜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건 네가 준 음식과는 별개고 그녀가 안 먹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여전히 개입이 필요한 의료적 응급 상황을 만든다는 거야. 알다시피 그녀의 체중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꼭 음식을 더 많이 먹이는 건 아니야. 그녀는 의사를 만나서 오케이, 음식을 먹이는 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봐야 해.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가 그녀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해.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 알아. 널 탓하려는 건 아니야. 내가 전화로 얘기했을 때 네가 잘못 말했다고 했고 난 그 질문을 생각했어. 알다시피 딱 하나가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냥 잘못된 건데 자꾸 내 탓으로 돌려. 그녀는 23살 내에 세상을 떠났어.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지만 나는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잘못된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답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었어.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형사들은 코라의 주치의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 의사는 코라가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이 2017년 7월 3일이고 당시 17살이었다고 확인해줬어. 기록에 따르면 코는 마지막과 그 전하의 진료 때 모두 식욕이 좋았어. 그녀의 체중은 135파운드로 기록되어 있었고 BMI는 22.11이었어. 코라의 사망 시 체중을 알게 된 의사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상상할 수 있지.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녀가 차분해지길 바랐고 그녀가 나아지길 바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상해할까 봐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녀는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셨나요? 그때는 그녀의 배가 덜 불렀던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뭔가를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논쟁을 해야 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100만 번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12월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녀가 근처 응급진료소에 갔어도 구급차를 불러 중환자실에 보내라고 했을 거예요. 강제로 수액을 투여했고 그들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녀를 데려와야 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금방 바꿀 수는 없으니 그녀가 직접 의사를 만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비대면 진료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저도 알아요. 이유를 이해합니다. 알고 있어요. 에이미,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녀를 받아들여요. 그게 보이나요? 그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 전체를 봐야 하나요? 그녀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그녀를 받아들였어야 했나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주변인이었고 아무도 아니었죠. 저는 그녀가 죽을 걸 알고 받아들이려 했어요. 이해해요. 저도요. 이 부분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이후로 100만 번이나 생각해봤다고 했죠. 네. 제가 그녀를 받아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에이미는 경찰 조사 후 체포나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돌아갈 수 있었지만 형사들은 형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들은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들은 코라 학교에 연락했고 학교는 코라가 18, 21세 장애 학생 프로그램에 등록된 걸 확인해줬어요. 수사관들은 코라가 2019년 12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에이미가 경찰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라 학교 관계자들은 형사들에게 코라의 결석을 설명할 만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코라가 재학 중 식욕이 좋고 음식을 잘 먹었다고 했어요. 때로는 교직원들이 코라와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에이미는 코라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지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라는 2022년 6월과 12월 총 2번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형사들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그 진료에 대해 형사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6월 진료 예약 때 에이미는 코라의 몸무게를 110파운드로 입력했고 12월 진료 때도 같은 몸무게를 입력했어요. 형사들이 온라인 진료 의사와 대화하자 그 의사는 정보를 제공했어요. 의사는 에이미에게 코라를 직접 만나서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코라의 마지막 온라인 진료가 사망 몇 주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의사는 말했어요. 코라의 실제 몸무게가 70파운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에이미에게 코라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거라고 했어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라는 온라인 진료에 나타났을 때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영상에 잠깐만 비쳤다고 해요. 에이미가 코라 대신 답변하자 첫 면담 몇 주 후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수갑을 찼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구금 중이신 건 확실하죠?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거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저는 변호사 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도 알아요. 알겠어요? 완벽해요. 그럼 이 양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닥터 쉴즈가 곧 올 거예요. 쉴즈는 10시에 오니 9시 50분인 지금은 나중에 하죠. 정말이에요. 이리 와요.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변호사 불러야 하나요? 맹세도 해야 하나요?
그래서 당신은 교도소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판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오후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커미셔너가 배정되고 보석금도 정할 거예요. 서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합될 수도 있어요. 법원의 친구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 변호사가 적어도 첫 번째 절차는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누군가가 지정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심리를 위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요. 네.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형사 고소로 개인을 무모하게 위험에 노출시켜 학대와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그래. 그로 인해 사망했어. 맞아.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닥터 쉴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야. 많은 것들이 있어. 이 집의 왕, 그녀의 이름은 다르게 발음돼 도타리. 그녀는 뭐였지? 직함이 뭐였지? 그녀는 마치 조사관 같아. 이 일에서 의료 담당관이었어. 그러니까 그녀는 의사는 아니야. 쉴드 박사. 우리가 2명의 의사가 있는 걸로 알아. 그녀는 부검을 하는 의사 중 한 명이고 사망진단서에도 서명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쉴드 박사의 사건이었어. 그녀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유족인 당신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어. 다시 말하지만 그녀가 곧 올 거예요. 저희가 그녀에게 연락해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녀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후 유치장으로 데려가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질문은 어렵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정이 필요하신가요? 제 것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본인께서 가져오셔야 하나요? 누구나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본인 것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쌀지 알아요? 초기 보석금은 커미셔너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 경력이 있는지, 혐의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당신은 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에게는 교통위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거고 Special Weapons and Tactics Time을 데리고 당신 지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잘 받아들이며 지내게 됐어요. 당신이 살았던 환경이 꽤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었던 것 같네요. 네, 결국에는 사망 원인이 굶주림과 탈수였고 그들은 의사에게 갑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6년 동안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말은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묻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이미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이 내려졌고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건 제 말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꾸민 건 저와 콜라드 형사만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이건 검시관 지방검사 사무실과의 대화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혹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과정입니다. 당신이 변호사를 요청했으니 유감이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변호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유감이지만 집안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정상 참작 사유나 상황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유감스럽게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처에 여성 직원이 있고 바로 동행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화장실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여기 밖에 있어요. 좀 걸릴 거예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라의 부검을 담당한 검시관은 탈수나 영양실조를 유발할 악성 종양이나 감염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라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타살로 판정됐습니다. 검찰은 에이미가 딸에게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을 무모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에이미는 1만 달러 보석금으로 2023년 8월 중순까지 석방됐다가 이후 다시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결국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해 1월에 에이미는 알포드 탄원 에일포드 PLEI를 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측 증거가 판사나 배심원이 그녀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재판은 판사 또는 12인 배심원 앞에서 진행되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유죄라면 침묵할 권리와 그 침묵이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에서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법원이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을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주에서 데려온 증인들을 대면하고 반대 신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주가 당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권리를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권리들을 포기하십니까? 네. 그래서 혐의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경 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피워키시에서 당신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한 개인, 즉 피해자를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주법에 위배되게 해당 인물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학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혐의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저는 알프레드 탄원을 주장합니다. 즉 알프레드 사건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알겠어요. 알프레드 탄원 받아들일게요. 제가 이걸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는 알프레드 기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합니다. 알프레드 기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에 대해 알포드 탄원, 알포드 유죄 탄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알포드 탄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법원이 상황을 검토한 결과 유죄 탄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폭스 6에 따르면 탄원 제출 2달 후 에이미는 공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판사는 코라 부검 사진을 2차 세계대전 강제수용소와 비교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코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선고 중 그녀가 코라를 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에이미 라스코이츠는 위스콘신 주 워키쇼에 있는 테치타 교정시설에서 20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녀의 출소 예정일은 204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더 크라임 에피소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